네, 기출문제 1번부터 7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네모칸 보실게요.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경직성 증가죠. 경직성. 여기 보시면 도전적인 걸 꺼린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한다. 저항하고 이런 거는 그냥 융통성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뻣뻣한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울증 경향 증가. 그래서 우울증 경향 증가에는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우리가 우울증의 3대 증상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그죠?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 잠을 못 잔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요. 식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체중이 감소하죠. 네, 요런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향성 증가라는 거는 내향성 증가 대신에 외향성 감소. 시험에 외향성 감소라고 나와요. 그러면 외향성 감소나 내향성 증가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성적인 성격이 증가된다.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할 일도 없고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내향성은 증가다. 반대로 보면 사회생활이 활동적이라는 거는 외향성이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니까 외향성 감소. 그래서 시험에 외향성 감소, 내향성 증가 요거를 교대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내향성 증가라는 거는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그 다음에 조심성 증가. 조심성 증가 방금 나왔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한 거를 조심성의 증가이다. 또 경직성 증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나 방법을 고수해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해요.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방금 전에 문제가 경직성의 증가 나왔죠. 또 생에 대한 회고 이것도 잘 나와요.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슬펐던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마음속에 그거를 계속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에 대한 회고는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를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다. 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이런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또 이렇게 회상을 하면 또 이제 마음의 안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 보면 시험 문제에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에게 좀 이렇게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뭐에 해당이 되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그럴 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답이 되겠죠.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유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물건, 돈 이런 것뿐이 아니라 자식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자식을 남기는 거. 그래서 후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무형문화재. 그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의존성의 경향이 있다.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또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고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다 모든 것을 다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수정확대 가족이죠. 우리가 이제 노인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빈둥지 증후군 아니면 수정확대 가족. 여기서 이제 수정확대 가족이라는 거는 노인 부모가 자녀랑 근거리에 살아요. 같은 집에 살진 않지만 뭐 아파트 앞동에 산다든지 앞동, 뒷동 아니면 빌라의 위아래로 산다든지 같은 근처에서 살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뭐냐라고 하면 수정확대 가족이고 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는 자녀가 독립을 해요. 그럼 집에서 떠나겠죠. 그 떠났을 때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이 빈둥지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형태의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요양보호사가 실직을 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고용보험이죠. 우리가 이제 실직을 해요. 실직을 하면 뭐를 받아요?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죠.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워크넷에 내가 뭐에 대해서 취업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문자를 보내줘요. 문자를 내가 조리사 이거에 대해서 썼다라고 하면 어디 유치원에 조리사 구인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 요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다시 취직을 할 수 있게 그냥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도 주지만 고용의 촉진 그러잖아요. 고용의 촉진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일 배움 카드에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기간도 주고 또 금액도 얼마만큼 할 수 있다. 보조를 해주겠다. 이거는 그냥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좀 배워봐서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냥 돈만 대주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재취업, 고용의 촉진 이런 거, 실업의 예방. 그러니까 고용보험 나오면 고용의 촉진, 실업의 예방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고용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있죠. 지금 5대 보험이 돼버렸죠.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하나 더 생겨서 선생님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회보험도 나오지만 공적부조라는 게 있어요. 공적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 공공부조, 공적부조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나오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한 7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저생활비를 보장을 해주고 또 이제 때 되면 쌀도 가지러 오라 그래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이런 데서 가지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라고 그래요. 강제보험. 우리가 들고 싶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그거를 급여에서 제하고 두죠.
그런데 내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또 이거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산재보험 이런 거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또 고용보험은 취직을 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퇴직을 했어도 지역의료보험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데 국민연금보험은 내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나는 국민연금보험은 좀 유예를 주세요. 내가 다음에 취직할 때 다시 들을 거다라면 그거는 유예를 좀 줘요. 근데 건강보험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떼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공단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 아니면 노인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는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죽을 때까지 혜택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을 못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이런 용어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연금보험은 우리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연금이 나오면 연금을 급여해서 이렇게 나오면 국민연금보험이다. 또 고용보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그래서 근로자의 작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이거 뭐예요? 내일배움카드로 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해서 소개해준다 그랬잖아요. 문자로 보내주고.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실업급여잖아요. 이게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잘 하게 기본적인 걸 줘야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맞는 걸 배워가지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요양보호 교육도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뭐 직장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에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고용보험에서 돈을 줘요. 교통비도 주고 기본적으로 식대 이런 거는 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교통비 나가고 식대 나가고 하면 뭔가를 배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그냥 재해가 아니라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받았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요.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업무상 재해란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우리가 노인은 65세 이상인 분이 노인이에요. 노인. 그렇지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을 해주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란 얘기예요. 또 노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내던 거를 시설은 20%, 재가는 15% 부담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생활 안정이 도모가 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예요. 100%낼 거를 20%만 내라. 요양원 가서 또 재가급여 방문 요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양 선생님들이 가서 대상자의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를 내야 될 거를 나는 15%만 내라 라고 하면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요 내용이 나와요. 건강보험은 질병보상, 국민연금은 연금급여,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또 산업재해 보상은 업무상 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요런 내용만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은 다 맞추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노령연금이라고 했어요. 노령연금. 그래서 이런 혜택도 보는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했어요. 1번 뇌종양, 2번 당뇨병, 3번 파킨슨병, 4번 사고체 신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이제 파킨슨병. 노인은 질병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65세 미만인 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성 질병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중풍은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치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성 질병의 종류 보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또 기타 질환의 치매. 어쨌든 치매는 다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고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거는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 지주막이라는 게 있어요.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 지주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주막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는 사람들, 요것도 노인성 질병으로 들어가고요. 뇌 출혈이라는 거는 뇌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뇌, 오른쪽 뇌 이렇게 구분하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뇌 조직 쪽에 출혈이 있는 거를 뇌 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비외상성 두개뇌 출혈이라고 그랬어요. 비외상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거는 외상성,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에요. 이거는 같은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외상성 두개 뇌출혈일 경우 뇌출혈 중에서 요거는 해당이 되는 거고 뇌경색이라는 거는 뇌에 혈관이 막힌 거죠.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 가서 막히면 뇌경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뇌경색도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고요. 뇌졸중, 파킨슨, 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이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65세 이상인 분은 질병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신청할 때, 공단에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65세 미만인 자는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가 접수를 하잖아요. 등급을 접수를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나와요. 공단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점수가 나와요. 뭐 95점 1등급, 그 다음에 45점 5등급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사한 결과서를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접수한 거, 또 65세 미만자는 의사소견서도 있을 거고 신청서도 있을 거고 또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점수표로 이렇게 나온 거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제출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점수가 나온 사람들한테 1등급인 사람한테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공단에서 등급을 이렇게 체크하고 가신 분들이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용지를 주고 가요. 그래서 의사한테 요거를 소견서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까지 들어오면 그 자료를 포함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뭐를 한다? 최종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종 판정.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1번을 보시면 점수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뉘어요. 10등급 아니고 5등급으로 나뉘고 2번에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그랬죠.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1차 판정은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여기 조사 결과서라고 그랬죠. 3번에 이 조사 결과서가 1차 판정이에요. 1차적으로 95점 1등급, 45점 5등급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가 1차 판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해서 공단으로 다시 주겠죠. 자, 보실게요. 여기 인정신청을 어디다 해요? 공단에다 하겠죠. 공단에다 하면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에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을 소정의 교육을 시켜요. 공단에서. 그래서 방문조사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갖고 나와서 65개 항목조사, 25개의 욕구조사.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게 방문조사예요. 그래서 이 방문조사를 한 거를 공단에 가지고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다 등록을 하면 1차적으로 판정이 나오겠죠. 그게 조사 결과서예요. 여기 점수를 산정해서 그럼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준다 그랬죠.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죠. 최종 판정. 최종 판정한 거를 그냥 이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단에다 다시 줘요.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거 1등급 누구, 2등급 누구 이렇게 해서 공단에다 주면 공단에서는 그 해당자한테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아니면 등급이 안 나왔다 이거를 보호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하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보겠죠. 그렇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보면 이의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장기요양 등급 점수 보실게요. 1등급은 95점,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점수 1등급이 95점 이상이면 몇 등급이냐 이런 거. 근데 시험 문제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답은 1등급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점수도 외워야 되고 요 상태도 외워야 돼요. 점수도 외워야 되고 상태도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외웠지만 막상 시험 문제를 접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수를 외울 수 있는 방법 보실게요. 1등급은 95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등급. 예,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은 5개예요. 5, 5개죠. 그래서 1등급이나 5등급 다 5로 끝나야 돼요. 1등급은 95점이에요. 그쵸? 그런데 1등급 다음에는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죠. 2등급은 20점을 빼요. 1등급에서 20점을 빼요. 그러면 75점이죠. 그 다음부터는 10점씩만 뺀다. 10점. 그러면 2등급 75점, 3등급 60, 5까지는 안 해도 돼요. 굳이 10점 뺄 때는 60, 50, 45, 5로 시작해서 5로 끝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5에서 45로 끝나요. 왜 5로 끝나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인지지원 등급이 45점 미만이기 때문에 45점을 알아야지 인지지원 등급의 점수를 알겠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95로 시작해서 45로 끝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점수는 외웠는데 이게 상태하고 점수가 나오면 점수를 외웠으니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자 이러면 전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전적인 도움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죠. 모든 거를 다 도와주는 게 전적인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등급이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태는 고마운 게 4등급까지밖에 없어요. 4개만 외우면 돼요. 등급은 우리가 5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6가지인데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치매. 그래서 상태는 4등급까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2등급, 3등급, 4등급은 상당 부분, 부분적, 일정 부분 요 3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3개를 봤을 때 상당 부분, 부분적, 일정 부분 요거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제일 세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2등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분적하고 일정 부분하고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분적이 더 센가 일정 부분이 더 센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씨를 보니까 부분적은 3글자고 일정 부분은 4글자네. 그래서 헷갈릴 때는 3글자인 부분적은 3등급을 하시고요. 일정 부분은 4등급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요양 등급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서 유효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나오는데 등급을 처음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갱신, 다시 또 받아야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런데 1등급에서 그러니까 직전 등급이랑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게 갱신이죠. 갱신. 그래서 직전에 1등급이었는데 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4년 뒤에 받아야 돼요. 등급을 다시. 근데 2등급에서 4등급의 경우는 3년.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인 치매 등급은 2년이에요. 그나마 또 4, 3, 2 이렇게 됐으니까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치매 등급은
5등급하고 인지대원 등급은 2년이다. 1등급은 4년이다. 나머지는 3년이에요. 그런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이제 판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줬을 때 등급도 좀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1차 조사 결과에서 5등급에서 45점 아니면 인지지원 등급이 나온 거예요. 43점이 나서 인지지원 등급이 나왔는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2점을 더 줬어요. 그렇게 해서 45점을 주면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공단에서 1차 판정한 거는 인지지원 등급인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 거는 몇 등급이에요? 5등급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도 요거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4년 뒤에 받아도 또 1등급일 것 같다. 그러면 굳이 4년 해가지고 4년 뒤에 받는 게 아니라 4년 6개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432년인데 4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을 빼서 3년 6개월이라고 인정서에는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4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3년 6개월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6개월은 가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써 보시면 되고요. 6번 보실게요. 6번. 네. 등급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요. 이게 인정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에서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이거를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료일 90일에서 30일 요 기간 동안에 갱신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90일 전에 공단에서 우편을 발송을 해요. 보호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매번 이 기간이 끝나면 매번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급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보시면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그랬죠.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이거는 답이 재가죠. 방문간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과는 기타급여. 이거는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간호는 간호사가 하는 거긴 하지만 재가급여에 들어가요. 선생님들이 하는 건 아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라는 거는 복지용구라 그랬죠. 복지용구. 휠체어를 빌린다든지 뭐 침대를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살 수 있는 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야 된다. 이렇게 다 그게 재가급여예요. 그래서 재가급여의 장단점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재가급여의 장점은 내 집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또 사생활이 존중이 되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나만 봐주잖아요. 그래서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의료나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가 쉽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이다. 근데 시설급여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재가의 단점이 시설의 장점이 되죠. 의료, 간호, 요양보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단점은 집에서 떨어지니까 지역사회와 떨어져서 지내고 소외되기가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표준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취사, 2번 몸단장,
3번 기본 동작 훈련, 4번 외출 시 동행,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몸단장이 되겠죠. 그래서 몸단장. 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가 신체활동 지원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표준 서비스 분류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를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몸하고 관련된 거 세면 도움, 구강청결 도움, 이런 도움이라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도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도움이란 용어가 잘 들어가요.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이거는 다 신체활동 지원이고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요거는 가사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사 활동, 개인 활동도 있고 가사 활동도 있어요. 근데 우리 요 교재가 바뀌기 전에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합쳐졌어요, 이게. 개인 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서 개인 활동 지원도 들어오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 해서 식사 준비, 청소, 주변 정돈, 세탁. 그러니까 식사를 장을 받아가 식사를 준비를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하고 이러는 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되고요. 정서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정서 지원은 말벗, 상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나오면 정서 지원 서비스이다. 근데 의사소통에 편지 대필이라는 게 또 나와요. 편지 대필. 편지 대필은 뭐예요?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쓸 수가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대신 써줘요. 이것도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인지지원. 인지지원 서비스도 있고 방문 목욕.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방문 목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 목욕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차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목욕차가 못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해주겠죠. 건강 및 간호관리는 요거는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런 거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겠죠. 침구나 린넨 정리, 뭐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는 시설 환경 관리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표준 서비스 분류해서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